자, 이제 131페이지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는 용어가 일단 중요한데요. 자, 132페이지 볼게요. 뭐 전반적인 설명은 전에 제가 다 드렸고,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부분들만 좀 볼게요. 자, 그 인근 지역이라고 나옵니다. 132페이지에 인근 지역. 네, 인근 지역 의 볼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우리가 인근 지역이라 그러죠. 네, 대상, 네, 사례 부동산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우리 가치 형성 요인하고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에요. 지역 동그라미.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 그러면 안 되죠. 지역 요인을 공유해요. 지역 요인을 공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 2, 3번 정도는 기억을 해야 돼요. 네.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지역 요인 공유, 직접 영향. 네. 자, 그리고 7번 인근 지역으로서의 환경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 가변, 변한다. 그래서 우리 개론은 다 변해. 고정된 건 없어. 다 유동적이에요. 인근 지역은 유동적이다. 그럼 인근 지역은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게 인근 지역의 변화 단계예요. 인근 지역의 변화 단계 별표 한 개 할까요? 네. 자, 이 지역들이, 우리 지역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변해가느냐, 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본 순서 아셔야 됩니다. 성장, 성숙, 쇠퇴, 천이, 악화. 처음에는 시옷 3개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 성장, 성숙, 쇠퇴. 네. 자, 그러면 성장기 볼게요. 성장기는, 자, 이런 식으로 지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성장기에 보시면 지가 상승이 가장 활발하다. 네. 그럼 이거는 우리 어떤 지역이 지금 막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개발이 막 되는 거야. 아파트가 막 새로 들어오고 상가도 막 새로 짓기 시작하고 그 지역이 지금 새 건물로 막 들어서기 시작하는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하루가 다르게 막 올라가겠죠. 지가 상승이 활발하다. 그래서 성장기는 지가 상승률이 최고예요. 지가 상승률이 최고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입주 주민은 젊고 교육 수준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소득도 좀 높고 주로 화이트 칼라 계층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상향여가 재개발 줄하나 치고요. 어떤 지역이 재개발이 돼가지고 새 건물이 막 지금 들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기는 재개발, 상향여가와 관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안정적인 시기가 온다. 이게 성숙기입니다. 여기가 성장기고. 이제 건물이 다 지어지고요. 이제 사람들도 거의 다 들어왔어,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인구의 이동이 많지가 않다. 이때는 인구 이동이 많아. 인구 유입이 많아. 이때는 이제 안정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성장기는 지가 상승률이 최고라 그랬죠. 성숙기는 지가가 최고예요. 지금 가장 높잖아, 지금 가격이. 성숙기는 지가가 최고다. 그 지가 안정, 지가 최고 수준 돼 있죠. 그리고 주민 유동이 많지 않다. 그럼 이 성장기 때는 신축 부동산이 거래의 중심이 되겠어요? 중고 부동산이 거래의 중심이 되겠어요? 여기서 시작부터 중고가 나면 어떡해? 여기. 신축 부동산이 거래의 중심이 되겠죠. 여기는요. 중고 부동산이 거래의 중심이 된다. 뭐 그런 정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성숙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부동산 가격, 지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가 쇠퇴기입니다. 쇠퇴기. 자, 쇠퇴기를 지나면 여기가 천이기예요.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천이기 때 하향 여가가 활발하게 일어나.
그래서 천익이 하양여가 활발,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양여가가 활발하다 보면, 하양여가가 뭐예요? 여기 원래 처음에 들어와 있던 살던 사람들이 그 집을 팔고 저소득층들에게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게 하양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른단 말이야. 일시적으로. 저가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 그래서 천익에 보시면 여기 지가 하락 경우에 따라 일시적 상승이라 나와 있죠.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 성장기 때 가격 오르는 패턴하고 천익기 때 이렇게 가격이 잠시 오르는 거하고는 패턴이 같아요, 달라요? 양상이 다릅니다. 일시적이다. 얘는 지속적으로 올라가. 자, 그 다음에 천익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뭐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요 전에 악화기가 오기 전에 보통 재개발이 돼요. 보통 이때부터 재개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어. 그럼 이제 재개발이 되버리면 또 어디로 가야지? 다시 성장기부터 또 시작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장, 성숙, 그 다음에 천익이 요 세 가지를 좀 특히 좀 잘 봐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인근 지역의 변화 단계고요. 자, 그 다음에 유사 지역이에요. 유사 지역. 자,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 특성을 갖는다. 유사 지역. 그러면 유사 지역에는 대상 부동산이 소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는지 속한 지역은 뭐라고 그랬어 아까? 인근 지역이야. 유사 지역에는 대상 부동산 없어요. 유사 지역에는 대상 부동산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은 없어. 그 다음 이 유사 지역은 동그라미 3번에 지역적 위치의 원근과는 불문하다. 무슨 말이냐? 인근 지역과 가깝다고 해서 유사 지역이고 멀다고 해서 유사 지역이 아니고 이게 아니라고요.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하면 거리가 멀어도 유사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일 수거권이에요. 동일 수거권. 자, 뜻을 아셔야 돼요. 대상 부동산과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대체 관계가 성립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다. 이거 전에 제가 한번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지역 분석 인근 지역하고 유사 지역 설명할 때 한번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 학원 건물이 대상 부동산이야. 이 학원 건물이. 그럼 우리 학원 건물이 속해 있는 이 지역을 뭐라 부른다고요? 인근 지역. 인근 지역. 그럼 우리 학원 건물이 속해 있는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 보니까 저 삼산동이 좀 비슷하더라. 예를 들어서. 그럼 삼산동은 뭐가 된다고? 유사지역. 유사지역. 그리고 우리 학원 건물과 비슷한 건물이 존재할 수 있는 여기 하고 삼산 말고도 다른 데도 비슷한 이 학원 건물과 비슷한 건물들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홈플 주변이라 그래 볼까? 홈플러스. 그럼 우리 학원 건물과 이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부동산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먼 범위를 뭐라고 부르자? 동일 수거권이라고 부르자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 동일 수거권에는 지금은 주거지역이지만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그 지역도 포함이 된다고 그랬죠? 그걸 주변 용도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 동일 수거권이란 이 대상 부동산과 상호 경쟁 대체 관계가 되고 이 대상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동산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를 뭐라고 부른다? 동일 수거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동일 수거권에는 인근 지역 포함되나요? 네. 유사 지역 포함되나요? 네. 주변 용도 지역 포함해요. 그게 중요하다. 인근, 유사, 주변 용도 지역 포함한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를 할 때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사례 부동산을 찾을 때 어디서 찾는 게 좋아요? 인근 지역에서 먼저 찾고 인근 지역에서 못 찾으면 유사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용도 지역이 순서대로 간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 분석에서 나오는 지역들이 3개가 있거든. 인근, 유사, 주변 용도 지역. 그죠? 지금 주거지인데 상업지로 바뀌고 이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지역들이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역 분석의 대상. 자, 동일 수거권의 판정 한번 볼까요? 이게 또 모의고사에서 한 번씩 나와요. 자, 주거지 보세요. 주거지는 동일 수거권을 어디까지 보느냐? 통근 가능 범위까지 봐요.
통근 가능 범위. 예. 주거지는 동일 수거권을 통근이 가능한 지역까지를 보통 동일 수거권으로 봐. 거기까지 가서 비슷한 부동산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자, 그 밑에 후보지 이행지는 별표 한 개 해볼게요. 네. 제가 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가 인근 지역이야. 자, 인근 지역인데 이게 상업지역이라 그래 볼게요. 자, 유사지역이 있어요. 그럼 유사지역은 당연히 무슨 지역일까요? 유사지역은 유사지역 뜻이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하다 그랬잖아. 그럼 얘가 상업지역이면 얘도 뭘까? 그렇지, 상업지역이지. 당연하지. 지역적 특성이 유사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은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전환 중에. 자, 요 지역이 하나 있는데 요 지역은 지금 상업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전환 중에 있다. 자, 이런 토지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이행지라 그러죠. 이행지? 그러면 얘는 동일 수거권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갑니까? 전을 가지고 판단했습니까? 후를 가지고 판단했습니까? 그렇지. 얘는 안 된단 말이야. 얘는 이게 동일 수거권이지. 자, 무슨 말이냐? 후보지와 이행지는 전환 후를 기준으로 동일 수거권을 판정한다 이 뜻입니다. 전환 후를 기준으로. 그런데 이 전환의 속도가 너무 느려. 언제 상업지로 바뀔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전을 한다면, 만약 이런 경우에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이거 동일 수거권에 안 들어가죠. 원래는 안 들어가잖아. 후를 기준으로 하니까. 근데 속도가 너무 느려. 여기가 이 지역이 언제 될지 모르겠어. 그럼 그때 뭘 할 수 있다? 전으로 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원칙은 후를 기준으로 하는데 전환의 속도가 너무 느리더라 이 말이야. 언제 주거지로 바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때는 뭘 한다? 전을 기준으로 한다. 자, 거기 보시면 후보지 이행지 용도 전환 이행 후를 기준으로 한다. 2번 다만 이행과 전환이 완만하다. 완만하다는 게 뭐냐면 속도가 느리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전을 가지고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됐고요. 넘길게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자, 135페이지입니다. 이제 개별 분석입니다. 그럼 개별 분석은 뭐예요? 이제 여기 인근 지역에 뭐가 있어? 대상 부동산이 있죠. 맞습니까? 그럼 지역 분석이라는 거는 이러한 지역들을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이야.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아보는 거야. 그럼 지역 분석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 감정평가서 이 건물 안에 들어가 봐야지. 안에 들어가 봐야 되겠죠. 안에 들어가 가지고 뭐 이상이 없는지 내부 구성 요소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분석이다? 개별 분석이다. 그럼 지역 분석을 먼저 한다. 개별 분석을 먼저 한다. 지역 분석을 먼저 하죠. 네. 개별 분석은 나중에 한다. 네,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표가 있네요. 표 보이세요? 이 표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표가 시험이 여기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거기 보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과의 관계 해가지고 판정 기준 돼 있나요? 우리 교재에는 제가 판정 기준 찾았어요? 거기하고 그 밑에 분석 목적 보이세요? 이 두 개가 일단 중요하다. 이 두 개가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의 지역 분석이니까 당연히 대상 지역이지. 대상 지역의 표준적 사용을 판정해 주는 거야.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 표준적 이용을 판정해 줘. 근데 개별 분석을 뭘 판정한다고 돼 있어요? 체유효 이용을 판정해 줘. 체유효 이용을 판정해. 바뀌면 안 되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다음 지역 분석은 가격 수준을 구해요. 가격 수준. 근데 개별 분석은 뭐 구해요? 가격을 구해요. 중요하다. 얘 지금 올해 나올지 몰라.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네, 잘 봐놔야 돼. 자,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을 판정한다고 그랬는데 혹시나 몰라요. 시험에서 체유효 이용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도
지역 분석이다. 방향 제시. 판정이 아니고 체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것은 개별 분석인데 체유효 이용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도 지역 분석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네. 자, 그 다음 지역 분석은 그러면 외부 환경을 조사하는 겁니까? 부동산의 내부를 조사하는 겁니까? 외부 환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외부야. 외부. 그러면 감가는 무슨 감가일까? 경제적 감가. 자, 가격의 원칙은 적합의 원칙이죠. 외부니까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그럼 개별 분석은 외부를 분석하는 거야, 내부를 분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별 분석은 내부 얘기 나와야 돼. 내부 얘기.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런 말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요, 왜 할까? 부동산과 관계 있단 말이에요. 이 부동산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니까 지역 분석을 해야지. 안 움직이니까. 개별 분석은 왜 안에 들어가 봐야 돼요? 다 다르니까 개별성과 관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 있죠? 네, 이 표 자체를 딱 기억을 해놔야 돼요. 하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판정 기준과 분석 목적을 일단 얘가 제일 중요하고 이거 한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봐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역 분석은 부분적 분석입니까? 전체적 분석입니까? 전체적 분석이지. 개별 분석은 부분적이고 지역 분석은 넓은 개념, 개별 분석은 좁은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했습니다. 그럼 우리 뭐 공부했나 지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지역 분석할 때 인근 지역이라는 게 나왔죠. 자, 인근 지역 뜻이 뭡니까?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무슨 요인을 공유한다고? 지역 요인을 공유하고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직접 영향 준다고 그랬어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지역 요인 공유 직접 영향 줘. 유사 지역은 유사하대. 그냥 유사하대. 대상 부동산은 없어. 대상 부동산은 인근 지역에 있어. 여기는 대상 부동산 없어요. 동일 수급권이 뭐래요? 대상 부동산하고 비슷한 부동산이 뭐 있는 구역 이렇게 해. 그냥 대상 부동산하고 비슷한 것들이 있는 동네. 근데 거기는 인근 유사가 포함이 된대. 인근 유사가 포함이 된대. 됐어요?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주관식 아니거든. 핵심되는 말만 알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 판정, 가격 수준. 개별 분석은 체유효 이용 판정, 가격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만이라도 꼭 아셔야 된다. 이 정도만이라도. 자, 그 다음 이제 감정평가 3방식이에요. 지금 이제 질문을 하면서 대답하는 식으로 해야 돼. 자, 감정평가 3방식. 처음에 무슨 방식이 있어요? 원가 방식. 또 무슨 방식이 있는데? 비교 방식. 좋아요. 비교 방식. 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가 방식은 비용 접근법, 시장 접근법, 소득 접근법 중에 뭐하고 관계 있을까요? 객관식으로 준다네 지금. 비용 접근법과 관계 있죠. 그래서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원리라고 그래. 비용성. 그럼 비교 방식은? 그렇지. 시장성 원리. 자, 좋아요. 수익 방식은? 소득 접근법인데 이제 수익성 그래도 됩니다. 소득도 괜찮아요. 수익성. 이거 아셔야 돼. 그리고 원가 방식에 의해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죠. 비교 방식에 의해서도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수익 방식에 의해서도 가액과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죠. 안 적을 거예요 제가. 적을 시간 없어. 자, 그래서 표 있지? 많이 적었다. 많이 적었잖아 지금까지 나. 이번 안 적을게. 팔도 아프고.
그 표를 꼭 외우세요. 표에 다 나와 있어. 그 표 외운다는 게 결론이야. 그 표 외워야 돼. 그래서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 원가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 적산법, 비교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오케이. 그리고 토지 가액 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토지 가액 구하는 방법을 뭐라 불러요? 그렇지. 공시지가 기준법. 그럼 이 공시지가 기준법은 무슨 방식이다? 비교 방식이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이다. 비교 방식. 공시지가 기준법 비교 방식. 비교 방식. 비교 방식. 오케이. 잘했어요. 네, 좋아. 자, 이제 넘겨볼게요. 자, 제2절인데 시산가액 조정이라고 나오죠. 시산가액 조정. 자, 이 원가 방식에 의해서 가액 구하는 법을 원가법이라 그랬잖아요. 자, 원가법에 의해서 구해진 가액을 뭐라 불러요? 적산가액. 오케이. 적산가액. 비교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걸 거래사례 비교법이라 안 그랬습니까?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구해진 가액을 뭐라 불러요? 비준가액. 출제 교수님들에 따라서는 유추가액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같은 개념이에요. 자, 수익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것을 수익환원법이라 그랬죠. 그럼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구해진 가액을 뭐라 불러요? 수익가액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구해진 적산가액, 비준가액, 수익가액은 최종평가액입니까? 최종평가액이 아니다. 최종평가액 아니야. 그럼 뭐라 불러 얘를? 시산가액이라 불러요. 시산가액이다. 중간 단계다 이 뜻이야. 중간 단계. 그러면 이 시산가액을 조정해서 시산가액을 조정해서 뭘 구한다? 최종평가액을 구한다. 그럼 이때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 산술평균하면 된다 안 된다? 산술평균하면 안 된다. 가중평균해야 된다. 산술평균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시산가액 조정에서는 두 개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적산가액, 비준가액, 수익가액은 최종평가액이 아니다. 최종평가액이 아니다. 시산가액이다. 그래서 이런 시산가액을 조정해서 최종평가액을 정하는데 조정할 때 산술평균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거기 그런 말이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어요. 줄을 쳐놨으니까 네, 그런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가법 볼게요. 137페이지에 원가법. 자, 오늘은 제가 전에 수업 시간에 말씀을 좀 안 드렸던 거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드렸던 거 위주로. 자, 원가법. 자, 원가법은 원가 방식에 의해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이 가액을 적산가액이라고 그랬어요. 복성가액이라고도 그래요. 그럼 적산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재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뺀다. 이 감가 누계액을 감가수정액이라고도 그럽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원가법 제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학원 건물을 원가법으로 해라. 그럼 우리 학원 건물하고 똑같은 건물을 새로 짓는다. 그럼 새로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뭐라 그랬어요? 그게 재조달원가죠. 그죠? 그래서 이 재조달원가는 기준 시점 현재 대상 부동산을 새로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의 신축 원가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원가법의 그
개념은 전에 수업할 때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할 때 보시면 되고, 자, 지금은 이제 재조달원가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자, 거기 보시면 원가법에 의해 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원가법에 의해부터 보겠습니다. 기준 시점 현재. 우리 감정평가는 전부 기준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 기준 시점 현재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액을 공제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원가법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액, 감가누계액을 구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원가법을 쓰려면. 자, 그 다음 그 밑에 재조달원가 보세요. 재조달원가의 무슨 시점 현재라고 되어 있어요? 기준 시점 현재. 근데 만약에 시험에 신축 시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안 돼. 기준 시점 현재야. 신축 시점 그러면 안 된다. 신축 시점 그러면 안 돼. 뭐 현재 시점 안 돼. 이런 말 없어. 우리 감정평가는 다 기준 시점 현재야. 기준 시점, 기준 시점, 기준 시점. 기준 시점 현재 대상 물건을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의 총액이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신축, 새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란 뜻이고, 도급 기준이에요. 그 신축이라는 건 신축 기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축 시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점은 기준 시점인데, 기준 시점은 이제 새로 만든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란 뜻이에요. 신축 원가야, 신축 원가. 도급 기준이야. 도급 기준. 도급 기준. 도급 기준이라는 얘기는 수급인의 이윤이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수급인의 이윤이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 양가로 3번에 구하는 방법 해가지고 재조달원가 구하는 방법 뭐라고 돼 있어요? 도급 기준이라 돼 있죠? 도급 기준이라는 거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수급인의 이윤이 포함돼요. 표준적 건설비 안에 수급인의 이윤이 포함이 돼. 수급인의 이윤이 포함이 된다. 자, 다시 앞 페이지로 옵니다. 그러면 재조달원가의 종류가 나와요. 지금 재조달원가의 종류 이런 것들은 예전에 한 5, 6년 전에는 시험에 물어보고 했어요. 막 묻고 그랬거든. 근데 최근에 지금 한 5, 6년 사이에는 이거 잘 안 물어봐. 지금은 감정평가 규칙 내용을 잘 물어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복조원가니 대치원가니 이런 것들 감정평가 규칙이 안 나오거든. 이 감정평가 규칙 내용이 아니야. 이건 그냥 이론이야, 이론. 그래, 최근에는 실무 중심으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감정평가 규칙을 위주로 문제를 많이 내요. 그래서 얘들이 잘 안 내, 지금은.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그거 봐두는 거예요. 또 출제자가 갑자기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올해는 이론 한번 내볼까? 그럴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봐두는 겁니다. 자, 재조달원가는 복조원가가 있고 대치원가가 있어요.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 이 복조원가는 복제원가라고 생각해요. 복제원가. 복제가 뭔데?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물리적으로 똑같이 만들겠다는 얘기는 똑같은 원자재 쓰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자재 써가지고 새 건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으로 동일하게. 그런 말 있나요? 네, 물리적으로 동일하게. 이게 핵심. 물리적 동일이야. 그런데 대치원가는 뭐냐면 효용면에서 동일하게. 기능이나 효용면에서 동일하게. 원자재 똑같은 거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이 대상 부동산하고 기능면에서, 만족면에서 똑같이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대치원가. 물리적으로 똑같이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복조원가. 기능면에서, 효용면에서 똑같게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무슨 원가? 그렇죠. 대치원가. 자, 그럼 보세요. 자, 우리 적산가액 구할 때 재조달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뺀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재조달원가를 대치원가를 썼다고 그래보자. 대치원가를 재조달원가로 썼어. 그럼 대치원가는 기능면에서 똑같게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대치원가는 벌써 기능적 감가가 된 금액이야.
기능적 감가가 이미 일어난 금액이 대치원가라고요. 대치원가, 대치원가. 이 대치원가는 기능적 감가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고. 자, 그런데 우리 감가 누계에게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이 세 개의 감가가 된 게 이거거든요. 근데 대치원가에는 기능적 감가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면, 네? 기능적 감가가 이미 고려가 되어 있어.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기능적 감가 또 빼면 돼, 안 돼? 두 번 빼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기억할 게 이거라고. 대치원가를 재조달원가로 쓸 때는 기능적 감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미 고려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말 있죠. 기능적 감가 불고려. 시험에 나오면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재조달원가 종류에서 시험에 이론으로 딱 나온다 그러면 뭘 물어보느냐? 뜻. 자, 복조원가 물리적 동일, 대치원가 기능 효용면 동일. 대치원가를 재조달원가로 쓸 때는 기능적 감가 하면 안 된다. 요 세 개 기억하면 됩니다. 됐어요? 넘겨. 자, 넘기세요. 자, 그럼 넘기시면 감가수정의 나오죠. 감가수정의 찾았어요? 이건 감정평가 규칙 2조에 나오는 내용이거든. 그거 잘 낸단 말이야. 최근 시험은 감정평가 규칙 내용을 잘 문다고 그랬잖아요. 별표. 그거 제가 예전에 중요하다 그러고 줄도 치고 했을 거야 아마. 줄 쳐진 흔적 있나요? 없어? 없다고? 일정이 처음이야. 그럼 지금 치자. 자, 쳐야 돼. 자, 감정평가 규칙 2조에 감가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동그라미 하세요. 감해 하고 별표. 자, 봐봐. 지금 적산가액이 원가법인데 이 적산가액으로 이제 적산가액이 원가법에 의한 부동산 가액 아닙니까? 그럼 원가법이라는 거는 대상 부동산을 새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새 거, 신축. 이거는 전에 한번 설명 드렸잖아요. 자, 이게 우리 학원 건물이야. 학원 건물. 이게 대상 부동산. 자, 이 건물을 원가법으로 평가할 거예요. 원가법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우리 학원 건물하고 똑같은 건물을 새 건물을 만들자. 새 건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0억이라 그래 볼게요. 언제 기준으로? 기준 시점. 그렇지. 기준 시점 현재 이 우리 학원 건물하고 똑같은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0억이 들더라. 그럼 이 30억이 뭐야? 재조달원가. 이게 재조달원가예요. 재조달원가. 근데 이 새 건물은 수명이 있더라. 수명이. 이 수명을 내용연수라 그러죠. 30년이라 그래 볼게요. 내용연수가 30년이야. 그러면 30년 동안 가치가 줄어들겠죠. 그럼 만약에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가치가 줄어든다 해보자. 그럼 1년에 얼마씩 가치가 줄어들까? 1억씩 이렇게 가치가 줄어들겠죠. 근데 우리 학원 건물은 지은 지 5년 됐대. 준공한 지 5년 지났대. 그럼 지금까지 얼마가 가치가 없어졌을까? 5억. 그럼 이 건물 얼마다 이제? 네, 그렇게 하는 게 원가법이라고요. 이거하고 똑같은 걸 새로 짓자. 그럼 새로 지었을 때 수명이 나온다. 수명. 그럼 1년에 얼마씩 감가가 되는지를 구해가지고 여기서 이 감가된 금액을 빼버린 게 이 건물의 가액이다. 이게 원가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빼는 과정을 감가수정이라 그래요. 자, 그럼 감가수정은 재조달원가에다가 빼는 거야, 더하는 거야? 빼는 거죠. 왜? 재조달원가가 새 건물이니까. 우리가 감정평가해야 될 부동산은 중고 건물이니까 낡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처럼 낡게 만들어주는 과정을 감가수정이라 그래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서
감가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이 재조달원가는 새 건물 값이거든. 신축 비용이란 말이야. 신축. 그럼 재조달원가를 정액 그러면 안 되겠지? 감액 동그라미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를 고려해요. 경제적 감가도 인정해 주네요. 경제적 감가도 인정해 준다, 그죠? 경제적 감가를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뭐라고 돼 있어? 공제하여, 가산하여 그러면 안 돼.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늘 시험에 한번 나와버렸다 얘가. 공제하여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가산하여로 나와버렸어. 또 나올지도 모르니까 계속 본다. 공제하여, 아시겠죠? 공제하여 무슨 시점? 기준 시점. 현재의 대상 물건에 뭘 구한다? 가액을 적정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이 말을 머릿속에 자꾸 읽어가지고 자주 읽으시되 어디에다가 조심을 하면서 읽어야 되느냐. 제가 조금 말씀드린 감액, 공제, 기준 시점, 가액, 여기에 조심을 하면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감가도 인정한다. 아시겠죠? 경제적 감가. 그래서 결국 감가수정이라는 거는 재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객을 빼는 이 과정이 감가수정인 거야. 이 과정이 감가수정이에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감가수정과 감가상각과의 차이 보이세요? 자, 이것도 예전에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잘 안 내. 이것도 이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잘 안 내는데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감가상각은 뭐냐? 이 감가상각은 그 위에다가 기업회계라고 적으세요. 기업회계. 감가상각은 기업회계에 나오는 용어야. 기업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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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감가수정은요? 우리 감정평가에 나오는 용어죠. 이것도 그럼 전에 설명을 안 드렸던 부분이니까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말고 좀 이해를 하고 듣는 게 좋기 때문에. 자, 주식회사 계림이 건물을 하나 샀어요. 건물을 100억 주고 샀단 말이에요. 100억 주고. 건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식회사 계림이 그 건물 100억짜리를 하나 샀어. 그럼 샀는데 이 회사 격리 여직원이 회계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처리했냐면 이 100억을 비용 처리를 해버린 거야. 지금 2020년에 이 건물을 샀거든. 1월 1일 날 건물을 샀는데 이 격리 직원이 이 100억 전부 다를 비용 처리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이 건물은 한 해 쓰고 없어집니까?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여러분 회계학을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기업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수익 비용 대응이에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건물은 앞으로 계속 수익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마다 각각 비용을 따로따로 다 맞춰서 처리해야지 이 건물을 한 해에다가 왕창 비용 처리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이 100억을 어떻게 비용 처리해야 될까? 이 건물에 수명이 있겠죠. 수명을 뭐라 불러? 내용연수. 그럼 이 건물의 수명이 만약에 20년이라 그래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라? 매년 얼마씩? 5억씩 이렇게 비용 처리해 나가라. 이게 감가상각의 개념이야. 그럼 기업에게 감가상각은 비용 배분이 목적이에요. 비용 배분이 목적이야. 그럼 비용 배분이 목적이라는 건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대 볼게. 자, 이 건물이 5년 있다가 무너져 버렸어요. 5년 있다가. 그러면 감가상각 할까 안 할까? 계속 한다. 아직 100억 비용 처리 안 됐다. 5년 동안 25억밖에 비용 처리 못 했잖아요. 75억이 비용 안 됐잖아. 건물이 없어도 계속 감가상각 해줘야 돼. 왜? 이 100억이라는 걸 비용 처리 다 떨어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감가상각은 목적이 뭐라고요? 비용, 그렇지. 그게 목적이야. 비용 배분이 목적이야. 비용 배분이 목적이야. 근데 우리 감가수정은 목적이 뭔데? 재조달원가를 적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감가수정이죠. 맞습니까?
우리 감가수정은 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재조달원가라는 걸 구했잖아요. 근데 재조달원가는 새 건물 가격이잖아. 근데 우리가 감정평가해야 되는 대상 부동산은 중고 건물이잖아요. 그래 이거를 조정해 주는 게 뭐예요? 그게 감가수정이잖아. 그 감가수정은 비용 배분이 아니야. 그래서 감가수정은 재조달원가의 적정화가 문제. 재조달원가를 적정화시켜 가지고 복선 가격, 적상 가격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목적? 그럼 이 목적이 이해가 돼야 감가상각의 목적이 이해가 돼야 나머지부터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 자, 그럼 볼게요. 우리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연수가 있고요. 기능적 내용연수도 있고요. 경제적 내용연수도 있고요. 법적 내용연수도 있어요. 물리적 내용연수가 뭘까요? 만약 물리적 내용연수 50년이다. 50년 지나면 그 건물이 가로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야. 그게 물리적 내용연수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수명. 기능적 내용연수는 뭘까? 이 건물이 제 기능을 다할 때까지의 수명. 기능적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는 그 건물이 경제적 가치가 닿을 때까지의 수명. 경제적 내용연수. 법적 내용연수는 법에 정해놓은 내용연수예요.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여기 건물을 비용 처리할 때 아까 이제 수명을 20년을 했잖아요. 20년을 했기 때문에 100억을 20년 동안 하니까 5억 5억 이렇게 했잖아. 맞습니까? 자, 그럼 만약에 기업이 이건 다 비용이거든.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야. 그러면 기업이 올해 이익이 너무 많이 나. 이익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지. 그래서 이번 달에는 올해는 이익이 너무 많이 나니까 비용을 좀 많이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좀 많이 계산되게 해야 되겠다. 그럼 내용연수를 줄이면 되겠지. 맞아요? 내용연수를 줄이면 감가상각비가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번 달 올해 비용이 많이 계산될 수 있죠. 근데 올해는 또 한 해는 이익이 너무 없어. 그 이익이 너무 없어가지고 주주총회 가면 주주들한테 혼날 것 같아. 그래서 올해는 좀 이익이 좀 크게 나오게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럼 비용을 적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용연수를 또 늘려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업회계에서 감가상각은 법적으로 정해. 법적 내용연수 써요. 뭘 쓴다고? 그래, 그래도 법적 내용연수 쓰는 거야. 비용 배분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법에 딱 정해놨다고 세법 같은 데서 법적 내용연수 20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우리 투자의 그 위험할 때 법적 위험이라고 있었죠. 법적 행정적 위험이 있었잖아. 거기 보면 정책에 의한 이자율 변동도 있었고 감가상각 방법 변경 법적 위험이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감가상각 할 때 내용연수를 법에 정해놨거든. 감가상각 방법도 법에 정해놨거든. 그러니까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법적 위험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하시면 돼. 무슨 내용연수라고? 감가상각은 무슨 내용연수? 법적 내용연수예요. 법적 내용연수. 법정. 자, 그런데 우리 감가수정, 감정평가는 경제적 가치를 구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는 경제적 내용연수 씁니다. 무슨 내용연수 쓴다고요? 경제적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 감가상각은 법정, 감가수정은 경제적 내용연수. 됐어요? 자, 그 다음 기업회계 하는데 기업회계는 비용이라 그랬잖아요. 자, 관찰감가라는 게 있어요. 눈으로 보고 감가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만약에 기업회계에서 건물 보고 벽에 금 갔는데요 100만원 감가. 유리창이 깨졌네요 500만원 감가.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그냥 기업에게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냥 100억 그냥 비용 처리해. 이게요. 딴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찰감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관찰감가 기업에게는. 근데 우리 감가수정은 관찰감가 인정해요. 관찰감가 인정해요. 왜? 경제적 가치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관찰감가 인정한다. 자, 그 다음
경제적 감가예요. 경제적 감가는 뭐예요? 주변 환경이 변해서 가치가 줄어드는 게 경제적 감가죠. 그럼 기업회계에서는 경제적 감가 인정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냥 이 100억 그냥 비용 처리하면 되지. 쓸데없이 주변 환경 때문에 가치 줄었다고 그럼 하지 마라. 근데 우리 감가수정은 경제적 감가 할까 안 할까? 합니다. 됐어요? 다 했어.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래. 자, 감가상각은 기업회계에서 비용 배분이 목적이다. 비용 배분이 목적이다. 그래서 이 취득가액을, 이걸 취득가액이라 그러거든요. 취득원가, 취득가액을 수명, 내용연수 동안 그냥 비용 처리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쓸데없는 감가 인정 안 해. 관찰 감가 인정 안 해. 경제적 감가 인정 안 해. 이 기억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 기억해야 돼. 내용연수, 무슨 내용연수 쓴다? 법정, 네 맘대로 하지 마라. 기업 너희들 맘대로 하지 마라. 법에 정해놓겠다. 법정 내용연수. 그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감가수정은요, 경제적 내용연수, 경제적 감가, 관찰 감가 다 인정. 됐어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감가 요인 있죠? 네, 요거는 별표 한 2개 하고,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물리적 감가 보세요. 물리적 감가 요인, 시간의 경과로 인한 노화. 시간의 경과로 인한 노화. 가만히 자전거를 대놨더니 녹이 슬더라. 건물을 그냥 가만히 놔놨는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건물이 점점점 낡아지고 뭐 벽에 금이 가고 하더라. 이게 물리적 감가예요. 또 사용하다 보니까 닳아 없어지더라. 이것도 물리적 감가예요. 물리적이라는 게 이 물건 자체가 닳아 없어지는 거거든. 이게 이 물건 자체가 금 가고 깨지고 이런 게 물리적 감가란 말이에요. 자, 기능적 감가는요, 그거 특히 잘 알아놔야 돼요. 기능적 감가 요인 특히 잘 알아놔야 돼요. 설계의 불량, 설계의 불량 잘 나옵니다. 설계의 불량. 그리고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 잘 나옵니다. 이 2개는 특히 잘 알아놔야 돼. 설계의 불량,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 이런 말 나오면 아, 기능적 감가구나. 기능적 감가구나. 무슨 원칙과 관계 있다고 해서 아까 균형의 원칙. 그렇죠. 앞에서 했죠. 자, 다음에 경제적 감가는요, 원인이 외부에 있어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외부. 그래서 인근 지역의 쇠퇴, 시장성의 감퇴, 주위 환경과의 부적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제적 감가예요. 경제적 감가. 우리 예전에 우리 성남동 저기 우리 옛날에 저기 시내였잖아. 저기 한참. 근데 저기가 삼산이 생기면서 그 지역이 쇠퇴했죠. 네. 그래서 거기는 건물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네. 무슨 감가야? 경제적 감가란 말이에요. 경제적 감가. 그 지역이 쇠퇴하는 바람에 부동산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 경제적 감가는 원인이 외부 문제잖아요. 네. 원인이 외부에 있을 때는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랬지 제가. 네. 치유 불가. 치유 불가. 경제적 감가는 치유 불가야. 옆에 하나 적어볼까요? 치유 불가. 하지만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는 원인이 내부에 있거든. 그냥 치유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하지만 경제적 감가는 치유 불가. 꼭 알아두세요. 꼭 알아두세요. 그럼 있잖아. 아까 물리적 내용 연수 했잖아요. 시험에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 연수는 이랬는데 내용 연수를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시간의 경과, 사용으로 인한 소모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내용 연수일까? 내용 연수를 물어 물리적 내용 연수고, 감가를 물어보면 물리적 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계의 불량으로 인한,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으로 인한 내용 연수. 이런 무슨 내용 연수야? 기능적 내용 연수. 인근 지역과의 부적합, 인근 지역의 쇠퇴, 시장성 감퇴, 이거와 관계되는 내용 연수 무슨 내용 연수일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 자체를 딱 기억해 놓고 내용 연수를 물어보면은 내용 연수라는 글자 붙여주면 되고, 감가를 물어보면 감가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잘 알아놔야 돼. 내용 연수 시험에 물어볼 때 있단 말이야. 법정 내용 연수는 뭔데? 법에 정한 내용 연수. 그렇죠. 자,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감가 수정 방법 가겠습니다.